아침부터 제가 방송을 봤는데 장 소장님이 11시 선고 이거 의미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11시 선고? 네, 어떤 10시가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근데 이게 국힘 대변인도 오전 11시로 잡은 게 생각보다 간단하게 끝나기 때문에 10시가 아니라 11시로 잡은 거일 수 1시간씩 있다. 이렇게 낭독할 게 없다. 아니 네. 근데 현재 여태까지 중요한 인사들 탄핵 심판 선고할 때 네. 10시에 잡았을 때는 다 기각이었어요. 근데 11시에 잡은 건 인용. 아 그래요? 네. 고 노무현 대통령 10시 기각, 박근혜 전 대통령 11시 인용, 이진숙 10시 기각, 최재해 10시 기각, 뭐 조상원 10시 기각, 한덕수 10시 기각, 윤석열 11시. 근데 나는 이걸 듣고 긴가민가 했는데 진짜야? 국힘 대변인이 11시 이거 의미심장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는 이제 이거는 어. 기각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아 그게 기각이다? 짧게 이제 네. 우리가 브리핑하고 점심 먹으러 가세요. 네. 안녕. 이제 이럴 건데.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제 시간을 보면은 11시는 인용이다. 아. 야, 그런 또 이제 뭔가 과학적인 타임 스케줄에 숫자적인- 그게 과학적이에요. 일단 통계치를 가져오시긴 통계를 했어. 갖고 예. 있잖아. 통계치 인정. 통계치 인정. 그런 상황인데. 오늘 앞에 이제 뭐그 김준혁 의원이라고 민주당의 이제 네. 역사학자 출신인데 그분이 이야기하더라고. 우리 이제 서울 그 조선이 도성을 정할 때 하류는 무학, 그다음에 정도전은 경복궁자리, 그다음에 무학대사는 저기 왕십리. 네. 그런데 뭐 서로 논쟁을 엄청나게 했대요. 결국은 동정 굴려서 정했다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번에 헌법재판소 이런 논란을 보면서 좀 그 네.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예를 들어 대통령이 직접 헌법 위반을 했을 때 심판하기 정말 어려운 구조다. 왜냐하면 9명이 대통령이 직접 임명 3명하고 맞아요. 또 네. 대법원에서 셋 나눠져 있잖아요. 네. 3명까지. 그러면 대통령의 직간접적 영향 하에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이 최소 4명 이상인 거예요. 근데 자격 요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치기는 하지만은 사실상 추천하는 쪽에 완벽한 재량이가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면 뭐 이분이 법관으로서 충분한 그런 그 인품을 가지고 또 경륜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보다는 얼마나 충성할 것인가로 임명이 정해지는데 네. 문제는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행사하는 영향력이 최소 4명, 여차하면 5명까지 올라간다는 그렇네요. 건데 네. 근데 3명만 있으면 날리지를 못하는 상황 이런 상황이 예를 들어 반복이 된다면 네. 결국은 대통령은 어떤 일을 있어도 충성 맹세만 잘 받아버리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못 지킨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는 거예요. 4명은 네. 자기가 할 수 네.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려스러운 거죠. 만약에 우리 역사라는 계속 반복되잖아요. 경험이 축적이고. 만약에 정말 독재하고 싶은 대통령이 등장을 해서 좀 장기 플랜으로 그런데, 네. 헌법재판소부터 장악을 해야겠다. 그래서 뭐 이제 차례차례 자기 사람으로 채워가서 예를 들어 4명만 채웠다. 그 충성맹세도 자기한테 충성맹세하고 약점을 탁 잡아놓은 사람만 4명을 앉혀버리면 자기는 절대 탄핵을 안 당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건 좀 제도적인 문제다, 구조적인 문제다 네, 생각 좀 의원님 해봤어요. 이건 반칙이에요. 우리가 지금 가볍게 해가지고 분위기 막 쫙 끌어올리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꺼뜨리면 어떡해. 저 본회의 하다 와가지고 국민의 말씀을 좀 해주신 거니까. 나도 그러면 차분하게 할게요. 그럼 저도 이제 이렇게 할게요. 원론적인 얘기하고 이제 저도 차분하게.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 40여 불임명으로 인해서 한 명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8인 체제에 맞아요. 선고하기로 했다. 네. 이건 사실상 결론을 약간 예비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마흔역이 안 들어와도 인용할 자신이 있다라고 저는 현재 권한 대행이나 주심 판사가 자신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다. 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저 우리 의원님 이야기 제가 좀 좀 진지한 이야기 좀 하자면 이런 게 있어요. 합의제 기관의 성격이 다양성을 보장하는 것이 우선인 건가 아니면 극단을 배제하는 것이 우선인가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돼요. 저는 이 합의제 기관 같은 경우는 임명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토권이 더 세야 된다고 봐요. 비토권이 있어야 된다. 예를 들자면은 양극단에 있거나 이념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 아예 못 들어오는 구조를 해서 그 참 표현 이제 실명 거명하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같이 뭔가 좀 흐리멍텅하면서 우리 편도 아니고 네 편도 아닌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채워지는 것이 사실은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빵통이도 그렇고 모든 기관들이 임명하니까 우리 가장 극단적인 사람을 임명할래 이래 버리면은 합의제 성격을 못 맞추는 거예요. 그 마흔역은 그런 사례인가요?
아니 마흔영이 예를 들은 게 아니라 이제 방통위 예를 들었죠. 네. 그렇게 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결국 양 극단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합의제 취지를 살려가지고 사람들을 운용하는 게 맞을 것 같다. 그 이제 일부 네. 진보 진영 사람들은 합의제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좋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말씀대로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극단적인 사람들끼리만 모아가고 그렇죠. 있는 상황이 네.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네. 평균적인 일반인이 들어와야 되는데 맞아요, 평균적인 맞아요. 일반인은 다 빠지고 양 극단만 다 채워가는 진영 싸움이 진영 돼버리니까 싸움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거죠. 저는 의원님 나왔으니까 야당에서는 선거 가지고 빨리 신속하게 좀 선고해라. 근데 여당에서는 공정한 선고를 부탁한다. 뭐 빨리 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근데 한 이틀 전부터 국민의힘 지도부가 빠른 선고 촉구했거든요. 그 배경이 좀 있을까요? 글쎄요.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국민의힘 아닌가? 지도부랑 좀 안 친하셔가지고. 아니 근데 실제로 근데 저는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나 이렇게 백불하는 거 봤는데 제가 느낀 감정은 뭐냐면은 야 저분들도 나만큼 아는 게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정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네. 정보가 없고 네. 우리가 어제 막 10시 39분까지 언제 왜 이거 빨리 선고기를 안 잡냐고 뭐 네. 헌법재판관들 이게 자격 있는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 다 지금 우리 문제 삼아야 된다 그랬는데 40분에 이 공문 공개됐잖아요. 그러니까, 정보가 네. 얼마큼 없는 거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저는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나 권성동 원내대표가 승복 얘기를 많이 꺼내잖아요. 맞아요. 네. 승복해야 된다. 승복할 것이다. 그거는 이제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어. 지지층을 좀 냉정하게 관리하고 싶어하는 의도가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전적으로. 네. 네. 그래서 그분들도 법조인이잖아요. 아무리 봐도 이거는 탄핵 인용이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대선을 준비해야 된다. 지도부로서. 그러한 메시지를 내는 것 같다. 아니 거기에 더해서 헌재가 이제 그 탄핵 심판 자체를 그 당일에 생중계를 이제 한다는 네, 거고 그렇죠. 생중계를 한다는 것은 원한다면 네. 전 세계 만방에서 많은 시청자들이 볼 수 있다는 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일반 방청객 같은 경우에 수명 받아가지고 하겠다고 하는데 어제 봤더니 한때 뭐 9만 명 정도가 동시 접속을 밀려가지고, 해가지고 네. 보겠다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이런 열기에 대해서 의원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거죠. 국민들께서 정말 이 나라의 주인은 우리다라는 네. 것을 잊지 않고 계셔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정말 이번 판결은 단순히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민주주의라는 것이 법치와 함께 잘 작동할 수 있느냐의 네. 모범 케이스고 이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은 뭐 세계사적으로도 되게 비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거거든요. 우리 네. 국민들께서 지난 보름간 정말 힘드셨잖아요. 맞아요. 힘들었던 네. 이유가 제도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거예요. 과연 민주주의를 지켜가는 이 법치라는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가? 제대로 기능한다는 것은 법치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법치여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내용도 정당해야 돼요. 어. 절차도 내용도 정당하게 실질적으로 법치로서 기능하고 있는가에 대한 신뢰가 흔들려버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정말 그래서 완벽하게 정말 좋은 판결문을 써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실질적인 법치 하에 잘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줘야 되고 네. 이것을 세계에 보여준다면 대한민국의 건강함을 네. 한 번 더 또 자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위대하다 생각하는 것이 위기 때마다 정말 용기로 행동을 하세요. 그렇죠. 네. 또 중심을 잡으십니다. 네. 이번에도 뭐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례로 헌법재판소 결정이 늦어지고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 알 수는 없지만 불안이 커지니까 국민들께서 행동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론 추이도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뀌면서 그렇습니다. 네. 국민이 움직이는 게 헌법재판소도 느낄 수밖에 없게 하셨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의 이 위대한 힘에 대해서 뭐 저는 좀 많이 느낀 지난 일주일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선고 끝나고 또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분들 퇴임을 하면 우리 구교영의 정치비상고 나오셔가지고 그분들이 딱 이제 넥타이 딱 풀고 이런 거. 지금 가까우시더라고 보니까 네, 문영배 소장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유, 네. 내 구기자 이거 하는 거 방송 많이 봤는데 맨날 틀린 점령하대. 그 나온 사람들도 그 장성철밖에 잘하는 사람이 없더구만. 뭐 이런 얘기들 속편하게 와서 좀 뒷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진짜 너무 좋다. 예. 우리 국민들이 지금 맞아. 엄청나게 불안해하고 어떤 일이 걱정하고 있었는지 너무 궁금해. 네. 그렇잖아요. 근데 언젠가는 나오게 될 거 아니에요. 그 이제 우리 경향신문 여기 같은 데 나오셔가지고 네. 쭉 한번 좀 가볍게 얘기 좀 해주시면 어떨까. 아니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게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와 다른 점이라면은 피청구인이 헌재에 열심히 출석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마지막인 선고 기일에도 당사자에게 출석 의무가 없기는 하지만
그가 과연 나올 것인가 말 것인가에 굉장히 귀추가 주목되는데 그렇죠. 그 장선주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나올 것 같습니까? 안 나올 것 같습니까? 안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옵니까? 네. 구치소에 계실 때는 밖에 바깥바람 쐬기 위해서 헌법재판소 재판정에 나온 거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뭐 관저에서 자유롭게 어제도 뭐 이렇게 외출했다라는 사진 찍혔죠. 소문이 네. 있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은 굳이 뭐 여기 나와가지고 내가 뭐 기각이나 각하라고 생각은 하지만 인용될 가능성이 많은데 네. 그 자리에서 나를 파면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선고를 어떻게 내가 받겠어. 그냥 관저에 있으면서 차분하게 지지층을 어떻게 내가 대편으로 만들까 그 생각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판단하겠죠. 근데 나가는 것도 맞지 않아요. 맞지 않고 흥분할 수밖에 없어요. 결과를 지지층들이 못 받아들이고 더 많이 네. 흥분하지 그러면. 원장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저기 뭐 아침부터 계란말이에 김치찌개 드시면 되죠. 뭐. 어. 국민들도 얼굴 별로 안 보고 싶어요. 네.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법정에서 네. 피고인들을 대리해서 변호도 하셨기 때문에 궁금한 건데 과연 당사자가 이렇게 선고기일에 나가는 게 효과적입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치인 피고인의 경우에. 정치인 피고인인 경우에는 효과적인 건 맞는데요. 네. 일반적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인 경우에는 그렇죠. 왜냐하면은 네. 정말 진정으로 법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고 재발 방지에 진정어린 반성 태도가 있는지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근데 일단 우리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한 번도 반성을 한 적이 없어요. 중요하죠. 한 번도 반성이 한 적이 없고 네. 그게 일단은 가장 크지 않겠습니까? 그럼 선고 결과가 본인에게 유리하다면 뭐 개선 장군처럼 행동할 것이고 네. 본인이 못 받아들인다면 거기서 뭐 또 정말 불쾌한 모습이 나올 수 있는데 네. 문제는 예민해진 국민들께서 그걸 바라보시고 밖에서 충돌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자극받아서. 그렇죠. 네.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일반 개인 정치인의 그냥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라면 당연히 법정에 가서 제가 두 번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라는 반성 의지를 보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거는 그런 사건이 아니고 대통령의 파면에 관한 것이고 또 이것이 그 결정에 따른 국민들의 갈등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일이기 때문에 네. 제발 부탁인데 대통령께서 헌재 안 나오시는 게 국민들이 안 다치고 덜 다치고 빨리 수습되는 일이 아닌가라는 바람입니다. 근데 나오실 것 같아요. 나오실 것 나오실 것 같구나. 두 분은 안 나오실 거예요. 배팅하셨는데. 네. 그래요? 항상 나오셨잖아요. 아니, 강심장인데, 그러니까 그러면. 저는 그 어떤 심산에서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냐면은 네. 그래요? 결국 파면이 되더라도 그 이후에 정치 시계를 생각하면은 아. 나의 영향력을 가져가면서 유리한 국면에 최대한 그 자기의 유리한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그가 나오는 선택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거에서 이번 헌재 선고에서 파면 결정이 내려진 이유, 그 키가 여당에서 대선 후보를 뽑는 키가 누구한테 갈 것이냐 이런 문제에 서 있을 때 가야겠다는 생각 들지 않을까요? 근데 거기서 파면 선고를 직접 받는 그 심정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되게 강한 분이에요. 그게. 아니 되게 비겁하고 약하다고 전 얘기를 들었거든요. 쫄보다라는 실제로는 얘기만. 네, 겁이 법과 속이 많다. 좀 다르다. 네.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근데 이제 예민성 어떤 부분에 예민한가에 관한 부분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예민성은 크시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뭐 그냥 혼자 추정이긴 한데 네. 뭐 저희 당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윤 대통령이나 모두 다 철저하게 뭐가 더 본인에게 유리한가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유불리로만, 저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옳은가 그른가 기준이 아니라 뭐가 더 유리한가. 그래서 뭐 사실 지금 비상겸 잘못했다고 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옹호를 해요. 왜 옹호를 하면 강성 지지층이 모이고 이 지지층이 모이면 다음 당권에 도움이 되니까. 네. 윤 대통령도 지금 보면 계속해서 지금까지 메시지 나왔던 것이 어떻게 보면 헌법재판에 대한 또는 형사재판에 대한 방어 논리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강성 지지층을 모아가는 얘기들만 계속 던지고 있거든요. 아마 본인도 알 거예요. 법적으로 해서는 극복이 어렵다는 거. 근데 정치적으로 극복 가능하다. 예를 들어 헌법재판에서 뭐 국민들의 여론이 들고 일어나서 이번처럼 장격벌해가지고 어떻게든 복귀하면 그 다음에는 힘으로 눌러서 다음 여지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 네. 또는 잘못되더라도 또 사면을 받으려면 정치력을 유지를 해야 되고 정치력을 그렇습니다. 유지하려면 네. 힘을 모아야 되고 그러면 부끄럽지만 나가볼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 않겠는가. 설득되는데요. 의원님 그러면은 지금 사실 선고기일 발표 때부터 뭐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패널들이 보수 패널들이 기각적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다. 다만 승복을 할 것이다.
당내 분위기는 실제로 어때요? 지금? 당내 분위기가 음. 의외로 오늘도 의총이 있었는데 의외로 차분합니다. 차분합니까? 네, 의외로 차분하고 야, 그렇구나. 오늘 의총에서도 뭐 자유 발언 이런 것들 없으셨고요. 네. 그냥 의외로 차분한 분위기예요. 의외로 차분한 분위기고 네. 그리고 이제 구독자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아까 네. 이제 그 박진영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음. 윤석열 피청구인이 헌재 그 선고 당일에 나온다 안 나온다에 대해서 저는 뭐 안 나올 가능성이 안 나올 많다고 가능성이 보는데 높다. 네. 우리 김 의원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좀 한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내가 저기 안 나가는 것이 형사재판에 유리할 수 있겠다. 형사재판 이런 생각할 수 생각해야지. 있고요. 또 반대는 형사재판에 나는 자신이 없으니까 어차피 정치적으로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 어떤 네. 분한테 제가 감옥 가더라도 내가 만델라처럼 하겠다 이런 이야기 했다고 제가 욕 먹었는데 히틀러라고 할게요. 네. 히틀러가 원래 이제 미넨에서 폭동을 일으켰다가 감옥 가거든. 히틀러처럼 나도 나의 투쟁 최강권 쓰고 감옥에서 투쟁하는 그런 정치인이 되겠다. 뭐 이런 하나의 정치적 목표를 삼는다면은 이야기하신 것처럼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 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전 보고 유리하면 나오고 불리하면 안 나오고. 보고? 전 보고. 명략 김건희 대가 여사가 가까 이렇게 좀 얘기는 물어보지 않을까. 근데 안 좋대요. 4월 4일이라서 안 나올 거야. 4월 4일은 4월 또 4일이라서. 짜증나니까 네. 어쨌든 초간단하게 저기 네. 대한민국에는 저기 엘리베이터에도 4쪽에는 F자 단어가 F자 4. 아니 근데 이제 그 복귀냐 그 파면이냐 음. 이 뭐 시나리오를 두고 언론들도 여러 가지 설왕설래를 하는데 이거는 그냥 가볍게 지나가기 위해서 여쭤봅니다. 네. 복귀를 한다면은 그 앞에 해놓은 말들이 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임기 단축 개헌을 그렇죠. 좀 할 것처럼 네. 한마디 흘려놨고 내치는 총리한테 맡기고 외치 위주로 할 것처럼 흘려놨는데 실제로 권좌에 복귀한다. 그럴 것 같습니까?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안 하죠. 뭐 약속 그런 약속 왜 지키겠어요. 본인이 이제 남은 2년 동안 더 확실하게 내 사람 만드는 그런 작업할 거고 네. 국정 운영을 장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총리부터 바꾸고 당 비대위원장 원내대표 다 바꿔버리고 그리고 좀 패널들도 좀 정리 좀 하고 방송사도 좀 정리하고 장성철 삼천교육대 저는 1001번째라서 괜찮아요. 선배님 저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구속. 근데 개인적인 네. 윤석열 복귀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어요. 윤석열이 복귀돼도 내란죄 형사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대통령 노릇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네. 하겠어요? 또 제2의 계엄을 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니 그리고 본인의 통치행위가 불가능해요. 내란죄 재판이 서울중앙지법 서초동에서 열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굳이 한남동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다니 더 빨라요. 왔다 갔다 하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좀 보이는 부분이 있는 거고 결국은 돌아왔을 때 그런 파급 효과, 네. 사회 경제적으로 미칠 정치적 영향력들을 헌법재판관 8명도 똑같이 그 법대에서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의원님?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고민하시겠죠? 고민하셔야 되는데 고민하면 답은 헌법재판관들, 네. 개인적으로 돌아와서 제 2차 계엄이 되면은 여기 계신 분들과는 마지막 인사가 오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긴 하는데. 불안하게 왜 그래 지금? 아니 드럼통 TV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네. 독립방송 드럼통 TV. 일단 수거 대상에서 장 소장은 저보다 훨씬 앞에 있습니다. 앞에 있어요? 1번 한동훈 대표. 네. 그런 상황이라고 예측을 하시는데 또 우리가 혹시나 그 제2차 계엄, 3차 계엄이 벌어지면 어떤 장면이 벌어질지 예고편 같은 그 CCTV가 뒤늦게 공개되는데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밤에 네. 그 뉴스토마토 기자죠. 이분들이 이제 계엄군과 맞닥뜨렸는데 케이블 타이로 심지어 포박하려고 하는 장면까지 찍힌 영상이 고스란히 공개됐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국회 본청이 들어가기 그 앞에 보면 왼쪽으로 가면은 이제 출입 기자들이 옛날에 출입 옛날에 기자들 기자들 문이었었구나. 들어가는 문이었죠. 그리고 네. 국회 언덕이 있고 사랑제 있고 그 맞은편 같아. 거기가 좀 네. 어두워요. 어둡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그 쪽문에 있다고. 네. 그래서 기자가 뭐 그 쪽문 찾아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그 안 보이는 데서 그 군인들 한 7, 8명이 야 진짜. 달라들고 벽에 총 몰아놓고. 쳐 있잖아. 네. 얼마나 무서웠을까. 무섭죠. 야. 정말 이거는 우리가 그냥 지금은 저 사람들이 개헌군이 총 안 쏘고 폭력적인 행위를 안 했다라는 거를 결과론적으로 네. 아는 거지. 그 당시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네. 그러면은 참 정말 진짜. 근데 제가 그때 현장에 있었잖아요. 네. 네. 그 아마 다들 비슷했을 텐데
무서워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현장에서 별로 그러니까는 그 맡고 있는 보좌진이나 아니면 기자님들이나 그렇죠. 네. 또 저희 뭐 저도 그랬고 근데 무서워하는 거기는 사람은 다수였는데 거기는 혼자였잖아요. 그렇죠. 기자 예. 혼자. 예. 그 아마 뉴스토마스 그 기자님. 기자님도 네. 되게 화가 났을 거예요. 음. 저는 그날 되게 화가 났거든요. 네. 여러 가지 너무 화가 공권력의 나. 대응이 아니, 네. 아니 그러니까 이 사태 자체,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현장,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현장, 그 군인들이 무장하고 국회로 쳐들어오는 이 모습에 너무 화가 나서 제가 그날 완전 욕쟁이 아저씨가 됐는데 네. 건드리면 욕이 나오는. 근데 다들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것이 그 시민들의 용기 그리고 또 그 맡고 계신 기자님들이나 장갑차 언론인들. 막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의 눈빛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 감히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려하고 아. 그 분노의 눈빛이 느껴지거든요. 형형한 눈빛이었구나. 네. 쉽게 얘기해서 예. 만약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지 못한다면 네.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그런 큰 분노를 다시 일으키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 당연하죠. 그거는. 네. 뭐 가슴이 울컥해요. 음. 근데 그때 비겁했던 한 사람은 제가 고발은 꼭 해야 아, 되겠습니다. 누굽니까? 네. 10시 30분에 저하고 통화하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아 그래요? 장성철 소장님이요? 네. 저는 그 통화를 하고 바로 가방을 사가지고 속옷 양말 챙겨가지고 비상금 챙겨가지고까지 챙겨서 제가 국회 본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떤 분은 잠수 탈 준비를 하고 계셨는데 저하고 통화하고 아이 저 응원했어요. 아, 진상 규명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날? 진짜예요? 네. 아니 그때 이제 서정욱이랑 저녁을 먹고 네. 이제 집에 가가지고 샤워하고 TV를 딱 켰더니 비상경 선포하고 윤석열 대통령 얼굴이 나오더라고요. 네. 네. 뭐 자막 실수인가? 그랬더니 이제 애들이 다 튀어나와가지고 보다가 애들은 이제 라면하고 쌀을 사러 가고 저는 이제 너희들이 돌아올 때 나는 여기 없을 수 있다. 실제 잡혀갈 경험 수 준비를. 있다. 그렇고 이제 계속 이제 TV를 보면서 상황 체크하고 진영이 형 계속 전화해가지고 너는 왜 안 네. 피하냐 막 그래가지고 그냥 계속 집에 있었어요. 그냥. 갈 수가 없었죠. 그 당시. 무섭지 진짜.